독일 남부의 한 가정에서 한 남성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난방이 의도적으로 꺼져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지역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 넘게 이어진 고집이 어떻게 한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무너뜨린 예상 밖의 기술이 무엇인지, 그 전말을 추적합니다. 밤 10시, 실내 온도 7도, 독일 전통 가옥의 거실 바닥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가장의 체온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건드릴 수 없다고 여겨졌던 전통, 어떤 말로도 꺾이지 않던 고집, 그리고 가족 모두가 외면하고 지나쳤던 집의 숨은 균열. 그 균열은 결국 한 며느리의 선택으로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이제부터 독일의 한 오래된 집을 뒤흔들었던 온도의 전쟁을 기록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이수아입니다. 독일 미넨 외곽 작은 마을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한 지 이제 딱 3년째입니다. 남편 마티아스가 서울에 유학 왔을 때 만났고 결혼 후 이곳으로 왔어요. 시아버지 요아임과 시어머니 잉그리트,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사는 2층 목조. 가옥은 1952년에 지어진 전통 구조입니다. 벽돌과 목재로 쌓아 올린 이 집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는 게 독일 사람들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저는 첫 겨울부터 알았습니다. 그건 난방을 제대로 틀었을 때의 이야기라는 걸요. 시아버님은 한국으로 치면 작년에 칠순을 넘기셨어요. 평생 기계 정비공으로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집 안 모든 것을 직접 고치시는 분이에요.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기시고 특히 난방비를 아끼는 데는 누구보다 철저하셨죠. 겨울이면 온도를 15도로 맞춰놓고 밤 10시가 되면 아예 난방을 꺼버리셨어요. 저는 처음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연금 생활이 빠듯하시다는 것도 알았고 독일 사람들의 절약 정신도 존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절약이 아니라 고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밤 10시쯤 화장실에 갔다가 1층 거실을 지나는데 이상하게 숨이 하얗게 나왔어요. 온도계를 보니 실내 온도가 7도였습니다. 라디에이터를 꺼도 평소엔 15도는 유지가 되는데 그날따라 갑작스러운 한파에 실내 온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분 괜찮으신가 싶어. 저는 바로 1층 시부모님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버님, 주무세요?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두꺼운 잠옷 위에 솜가운까지 걸치신 모습이었어요. 밤중에 무슨 일이냐? 실내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아냐? 담요 덮으면 돼. 아버님, 오늘처럼 이런 추위에 보일러를 자꾸 끄시면 집이 다 망가져요. 우리는 70평생 이렇게 살았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날씨에 온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전기세도 많이 안 나오고 바닥도 따뜻하고요. 시아버님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바닥 난방. 그런 비효율적인 방식을 아직도 쓰나?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버님 옆에 서서 제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수아, 미안해. 내일 아침에 다시 켜놓을게. 올라가서 자렴.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마티아스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지? 미안해.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이었으면 지금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귤 까먹을 시즌이죠. 독일에 와서 다 좋은데 추운 겨울의 독일은 정말 싫었어요.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3시쯤 아래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를 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마티아스와 저는 급히 1층으로 내려갔어요. 침대 옆 바닥에 시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떨고 계셨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체온계로 재보니 34.8도였습니다. 저체온증이었어요. 마티아스가 바로 응급 전화를 걸었고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 요원이 시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더니 즉시 담요로 감싸고 들것에 실었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시아버지 손을 잡고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당에 서서 멍하니 구급차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빨간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병원 응급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응급처치를 받고 체온이 36.2도까지 올라왔어요. 의사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고령의 저체온증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남편 침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오전 퇴원 허가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고 뒷좌석에는 시부모님과 제가 나란히 앉았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가족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거실에 모두 둘러앉았어요. 난방은 켜져 있었지만 온도는 겨우 16도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집을 고쳐야 한다고, 난방 시스템을 바꾸거나 단열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바닥 난방이라는 방식이 있고 효율도 좋다고 설명했어요. 시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나이도 있고 건강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대답은 단칼에 끝났습니다. 전통을 바꾸는 건 없다고 했어요. 라디에이터로도 평생 버텼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온돌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겨울에도 맨발로 바닥에 앉아있는 가족들, 따뜻한 아랫목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죠. 유럽인들이 한국 집에 와서 온돌을 체험하고 놀라는 반응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한국 난방비 절감 기사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프린트했고, 독일 건축 유튜버들이 설명하는 구식 라디에이터의 단점 영상도 찾아냈어요. 서울에 있는 건축 기술자 친구와 영상, 통화를 연결해 독일 가옥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도 들려드렸습니다. 남편도 계속 설득을 시도했어요. 아버지 방만이라도 바꾸자고, 다른 곳은 그대로 두고 한 방만 시험 삼아 해보자고 말했죠.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몇 번이고 부탁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이번엔 좀 생각해보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안 된다는 한마디였어요. 일주일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2층 방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설득은 완전히 실패했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어요. 침대 옆에 앉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난방을 잘 안 틀었다고 했어요. 겨울마다 감기와 기침으로 고생한 것도 사실 다 그 버릇 때문이라고요. 전통 가옥은 조금만 추워도 금방 습기가 차고 몇 년째 곰팡이와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문제는 시아버지의 고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집 자체가 이미 한계에 와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방을 나간 후 저는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해드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설득이 안 되면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말로는 절대 마음을 돌릴 수 없는 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작전을 바꾸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딱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내려가 보니 창문 틀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결로가 얼어붙으면서 팽창한 거였죠. 부엌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바닥에는 얇은 얼음층이 생겨 있었어요. 2층 복도 벽에는 균열 사이로 검은 곰팡이가 번져 있었습니다. 급수관에서 지지직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건물 관리 일을 하는 이웃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집 안을 돌아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가옥 구조로는 난방을 꺼놓으면 안 된다고, 벽체가 손상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통 목조 가옥은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급격한 온도 변화가 반복되면 구조 자체가 약해진다고 설명했죠. 저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1층 서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발 이제는 생각을 바꿔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집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우리 집은 절대 문제가 없다고, 여태 이렇게도 잘 살아왔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돌아서시며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아버님 집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라고.
제가 오기 전엔 한 번도 이런 일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속상했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차라리 잘 됐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바로 시작하자고요.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정말 공사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방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거실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한마디 하셨죠. 당신 성격 참 유난스럽다고요. 다음날 저는 베를린에 있는 독일식 바닥난방 시공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독일 주택에 최적화된 공법으로 바닥난방을 설치한다는 곳이었어요. 사흘 후 기술자들이 와서 우리 방을 보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루면 된다고 했어요. 독일식 공법은 기존 마루를 뜯지 않고 그 위에 전기 판넬만 올려서 추가하는 거라고요. 다음날 공사할 것도 없이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후에 시운전을 시작하자 10분쯤 지나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어요. 온기가 발바닥에서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시어머니가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들어오셔도 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들어오셔서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아보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계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따뜻하다고, 이렇게 바닥이 따뜻할 수 있다니 놀랍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시운전 시작한 지 30분쯤 됐을까. 바닥 아래에서 토도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죠.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남편도 표정이 굳었어요. 방 구석에서 팡하는 소리가 났어요. 바닥 타일 하나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서 확인했어요. 타일 모서리에 미세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니 2개가 벌어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남편을 보는데 시아버지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바닥을 보시더니 바로 말씀하셨어요. 거 봐라. 내가 뭘 했냐고 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짓이 우리 집에 맞지 않는다고 했었다고. 내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이 꼴이 났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문제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문제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방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시며 시아버지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가시면서도 한마디를 더 던지셨어요.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설치했던 엔지니어는 집이 워낙 노후되어 있어서 이건 보강 후 시공해야 하는데 이런 공사는 다른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청한 독일식 바닥난방 장치 자체는 문제 없다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보일러를 꺼버리셨어요. 저희 방도 난방을 틀 수 없어서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실패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시어머니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심했습니다. 컥컥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죠. 남편이 급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따라 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시아버지가 등을 두드려 주셨지만 기침은 멎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곰팡이나 먼지 같은 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천식이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사와 응급처치, 이틀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병원비 영수증을 받았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한화로 약 3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 청구를 했더니 며칠 후 보험사에서 실사를 나왔어요. 실사 담당자가 시부모님 방을 확인했습니다. 구석 소파 뒤를 들춰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검은 곰팡이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벽지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담당자가 물었어요. 난방을 끈 적이 있냐고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어요. 고의적인 난방 중단으로 인한관리 소홀이라고, 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300만 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껐는데 병원비가 더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저체온증으로 쓰러지셨고 시어머니는 천식이 악화됐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속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서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집에 곰팡이가 좀 생겼다고 보험을 거절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도 거르셨어요. 면목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전기 패널이 문제였는지, 집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정말 제가 문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어요. 독일에서 온돌 시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영국의 온돌 전문 엔지니어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박진수 팀장님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15년간 일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온돌을 시공한 경력이 있었죠.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독일까지 올 수 있다고, 구조를 직접 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어요.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시아버지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수 팀장님이 도착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팀장님은 양손에 커다란 공구함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2층 저희 방으로 안내했어요. 가방에서 공구를 꺼내더니 바닥을 두드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를 확인하더니 벽 쪽 타일을 조심스럽게 드러냈어요. 단열재 상태를 살펴보고 목재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그가 일어났어요.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구석에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지켜보고 계셨죠. 박 팀장님이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단열재가 거의 없다고 했어요. 바닥 아래가 빈 상태라 열이 한쪽에 몰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벽체 쪽을 보여주며 습기가 올라온 흔적이 다 있다고 했어요. 난방을 끄면 표면 온도와 내부 온도 차이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로가 바로 생기고 그 결로가 나무를 약하게 만들어서 기존 바닥을 밀어 올린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 전 설치한 온돌이 문제였냐고요. 팀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돌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집이 너무 오래됐고 난방을 장기간 끈 게 치명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꿈쩍도 하지 않고 서 계셨어요. 팀장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런 구조와 연식의 집은 방마다 온도 차이가 심해서 단열재를 보강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천식이 있으시면 최소한 구석 결로 부위와 오래된 목재층은 보강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고요. 박 팀장님이 답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손상된 부분을 걷어내고 보강하고 말리기만 하면 된다고, 보강만 하면 이 집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난방을 끄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손상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공기층만 따뜻하게 하지만 바닥과 구석은 항상 냉기 상태라고, 이 온도 차이가 문제를 키운다고 설명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단단하게 굳어있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저는 팀장님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시작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방을 나가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이 1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진수 팀장님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어요. 공사만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밤에 시어머니가 2층으로 올라오셨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아버님이 서재에서 한참 앉아 계셨다고요. 표정이 예전과 달랐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사흘 후 박진수 팀장님이 보조기술자와 함께 다시 왔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어요. 팀장님은 손상된 목재를 교체하고 단열재를 보강했어요. 결로가 생겼던 구석 부분도 완전히 새로 작업했습니다. 온수 파이프를 제대로 깔고 바닥재도 독일 가옥 구조에 맞는 것으로 교체했죠. 마지막 점검을 마친 박 팀장님이 말했어요. 이제 문제없을 거라고, 온도 조절만 잘하면 오래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30분이 지나도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고르게 따뜻해졌고 온기가 방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맨발로 바닥을 걸어봤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어디를 밟아도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남편도 손으로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아보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다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다고, 너무 따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오후 내 저희 방에서 나가지를 않으셨어요. 거실에는 시아버지 혼자 남으셨습니다. TV를 보시는 것 같았지만 자꾸 2층 저희 방 앞에서 소리가 났어요. 가끔 큼큼 기침을 하시며 거실을 배회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작게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니네 아버지 궁금하신가 보다고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1층으로 내려가셨어요. 여보, 공사 다 끝났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와서 한번 구경이나 해봐요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표정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오셔서 신발을 벗으셨어요. 바닥을 밟아보셨습니다. 손으로도 만져보셨어요. 벽 쪽 온도 조절기도 확인하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몸이 회복되실 때까지만 저희 방에서 같이 주무시면 좋겠다고요. 시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뭐, 그러려무나. 당신 편한 대로 하구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두 번 고민도 없이 바로 베개를 챙기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희 방에서 저와 주무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두 부자의 어색한 잠자리였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한동안 기침하시는 게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시아버지가 주방에 계신 어머니를 불러 거실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엌에 있었지만 모든 신경은 거실로 쏠려 있었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여보, 우리 방도 애들 방처럼 해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수아야, 아버지가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지만 민망하실 아버님을 생각해 고개만 끄덕였어요. 자꾸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부끄러움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달라진 건 확실했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올라왔습니다. 그간 속상했던 건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사흘 후 박진수 팀장님을 다시 만났어요. 시아버지 방 공사는 저희 방과 달리 제대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곰팡이로 뒤덮인 벽지를 제거하고 외벽에도 단열재도 추가하고요. 바닥은 손상된 목재를 교체하고 단열재를 보강한 후 온수 파이프를 깔기로 했죠. 시아버지는 공사 내내 서재에 계셨어요.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동 톱 소리가 들릴 때마다 걱정되시는 듯 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틀째 되던 날 팀장님이 저와 아버님을 불렀습니다. 시아버지 방 바닥 상태를 보여주더니 말했어요. 우리 방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목재가 상당 부분 썩어 있었고 곰팡이 흔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오래 방치됐던 거라고 설명했죠. 예상보다 이틀이 더 걸려 5일 만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시아버지 방에 새마루가 깔렸어요. 온도 조절기도 설치됐습니다. 박진수 팀장님이 시운전을 시작했어요. 30분쯤 지나자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셔왔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시아버지가 멈춰섰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셔서 신발을 벗으셨어요. 바닥을 밟아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서 계시더니 침대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어요. 아버님은 나직히 당신이 내 고집 때문에 그간 고생이 많았구만. 미안하네.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평소보다 표정이 밝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며칠 동안 기침을 안 했다고, 밤에도 한 번도 안 깼다고 하셨죠. 내가 안 깬 덕에 아버님도 잘 주무시는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제 쪽을 보셨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고개를 작게 끄덕이셨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오후 옆집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 공사 이야기를 들었다며 궁금해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냐고, 난방비는 얼마나 나오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한국식 바닥 난방이라고 우리 며느리가 해줬다고 하셨죠. 어머님 방을 보여드렸더니 옆집 부인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따뜻하다고, 자기 집도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 아래층 주민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건너편 집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모두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고, 비용은 얼마나 드냐고요. 저는 박진수 팀장님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표정은 복잡했지만 별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옆집에서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진수 팀장님이 팀원들과 다시 왔어요. 이번엔 옆집이었죠. 그 다음 주에는 아래층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용히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두꺼운 스웨터를 입지 않으셨어요.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추위에 떨며 집에 가고 싶다고 울던 날들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이 집처럼 느껴졌어요. 따뜻한 집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총 7집에서 온도를 설치했어요. 박진수 팀장님은 한 달에 2~3번씩 독일에 왔습니다. 우리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했죠.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면 집 안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던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실내 온도는 항상 21도를 유지했어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보일러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식탁에서 말씀하셨어요. 난방비가 작년보다 30%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난방비 이야기를 꺼내신 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집도 따뜻하고 돈도 아끼니 얼마나 좋으냐고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묵직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라고 대답했죠.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이웃들을 초대해서 작은 모임을 하자고요. 온도를 설치한 집들끼리 모여서 따뜻한 차라도 마시자고 하셨죠. 토요일 오후 6가구가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맨발로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겨울이 싫었는데 올해는 기다려진다고,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셨어요. 옆집 부인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집이 이렇게 따뜻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냈다고 대답했어요. 시아버지가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라고, 좋은 건 배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뭉클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마을을 덮어가고 있었죠. 3년 전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집, 차가운 시선, 그리고 혼자만 견뎌야 했던 외로움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난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는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행주를 개면서 생각했어요.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편견을 녹이고 마음을 여는 온기였죠. 남편이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낸 거라고 대답했죠.
창밖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집 안은 따뜻했고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짜 집이 된 것 같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위와 고집, 오래된 신념 속에 묶여있던 한독일 가정은 따뜻함 앞에서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내 자리를 먼저 따뜻하게 지키는 것. 그 작은 변화가 결국 한 집을, 한 마을을 움직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